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금리가 지금 오늘까지는 24%입니다. 오늘까지. 이게 7월 7일인가요? 예, 7월 7일 다음 달에 7월 7일부터는 최고금리가 내려갑니다. 연 20%로 내려갑니다. 2020년에 연 최고금리가 66%에서 2011년 6월에 39%로 내리더니 2021년 7월에는요 연 20%까지 내립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면 좋은 거죠. 예, 당연히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법정 최고금리를 받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1금융권, 은행일까요? 아니에요. 제2금융권도 아닙니다. 저축은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이게 제3금융권에서 일어나거든요. 대부업체라든가 카드업체들 있죠. 카드론들. 여기가 막 엄청납니다.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뭐 2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부업체나 카드업체들 입장에서는요. 소액으로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금리가 안 되고 20% 금리로 내려간다 이러면요. 이제 대부업체도 겁나요. 무조건 대출을 해주기가 겁나.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카드론 업체도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제 20% 금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요. 일단 대부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업체가 굉장히 심한데 카드업체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대부업체는요. 대출을 얼마나 줄이나 하면요. 아예 대출을 이제는 안 하겠다. 대형 대부업체는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업체 1위가 사나머니죠. 사나머니는요. 2018년부터 대출 중단했습니다. 대출 중단했어요. 여기에 리드코프도 마찬가지예요. 리드코프도 지금 대출은 하고 있지만 최소로 하고 있고요. 5위 업체, 리드코프는 3위예요. 5위 업체 조이크레디트 대부도 마찬가지 작년 1월부터 신규 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20%를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다. 이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법정 최고 금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금리 체계가 있어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받고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2금융권에서 받고 그 신용도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3금융권에서 받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성을. 예.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일률적으로 20%로 해 이렇게 규제하면요. 문제는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양쪽이 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업체는요. 이제는 쉽게 생각하면 담보를 달라는 거예요. 담보를. 담보 달라. 예, 담보 주면 대출해주겠다. 참 이게 웃긴 게 여러분. 웃긴 게 담보가 될 수 있으면 이게 대부업체로 가겠습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담보 있는데? 예, 굳이 3금융권까지 가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담보 달라니까 없으면 말어.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확 떨어지는 거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은 이제 받을 데가 없어요. 저신용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예. 이분들은 어디 가서 대출 받나요? 6등급이 되면 대출 받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뭐 햇살론 뱅크라든가 서민대출로 지금 해준다고는 합니다. 예, 햇살론 한 17% 됩니다. 햇살론 17이니까. 여기서 신용점수가 좀 개선된다 이러면 대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다양성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다양성을. 대출이라는 것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게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2017년까지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이용자 수가 247만이었습니다. 247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58만이에요. 158만. 그러면 어림잡아 90만 명이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90만 명이. 90만 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대부업체에서 금리로 이렇게 대부하던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뭐 2금융권이나 1금융권으로 갔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업체에서 빌리던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이나 1금융권으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 갔겠냐고요. 결국 이들은요. 정책금융, 정부가 주는 정책금융에 지금 얽매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그래서 무리한 대출금리 인하는 시장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망가뜨릴 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안타깝다고. 이대로 가면요, 보면 2019년에만 하더라도 보세요. 이게, 예, 최고금리를 27%에서 24%로 낮출 때인가요? 그때도 보면 적어도 8만 9천 명에서 13만 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됐다. 이런 얘기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는 1조 5천억에서 2조 3천억까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저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제발 현장을 보고 좀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금리를 인하해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념에 맞춰서 이거는 정책이야 하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는 자체.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민의 정부라면서요. 일자리 정부라면서요. 모든 서민이나 예, 이런 것은 다 팔아놓고 정작 본인들이 하는 것은 서민의 정부라기보다는 이념의 정부, 이념에 얽매여서 계속 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책금융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책금융이. 아무리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자꾸 이기려고 하잖아요. 정부가 시장의 주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햇살론 만들고 햇살론 카드 만든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제발이지 시장은 시장에게 맡기고 예,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장 중심으로 내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정책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을 예, 고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나토 에스프리님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정권은 문제 나면 나라 빚져서 세금으로 땜빵할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죠. 지금 늘 그렇게 간다는 사실이 진짜 안타깝습니다.